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4월 넷째 주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됐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1분기에 1.6% 성장했어요.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4%였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됐죠. 전망치가 2.4%였는데 전망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0.8%포인트 낮은 거죠.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GDP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미국 GDP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게 소비 지출입니다. 근데 소비 지출은 여전히 견조했어요. 이걸로 좀 위안을 삼았죠. 소비 지출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쪽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 지출도 괜찮았는데 경제 성장률은 왜 그렇게 많이 둔화됐느냐? 원인이 뭐냐?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가 소비 지출입니다. 빨간 막대가 1분기고 회색이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이만큼 늘었어요. 밑에 있는 항목들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입니다. 이게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연방정부 지출, 작년 4분기 대비 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4분기만큼 지출을 했다. 1분기에는 작년 4분기만큼 활발하게 정부 지출이 없었다. 이게 경제 성장률 둔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 지출 중에서 대화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줄어든 거는 무역이에요. 경제 성장률 계산 공식에 net export가 있습니다. 순수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에 무역이 플러스 기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 이 항목들을 다 더해준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숫자 더해주면은 경제 성장률에는 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작년 4분기에는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0.25% 정의 효과를 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9% 부의 효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1.15%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코노미스 전망치보다 0.8% 낮은 수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 엑스포트가 마이너스가 되지만 않았더라도 전망치 부합하거나 상회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경제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GDP 성장률 나온 거 보고 시장은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성장률이 낮아진 가장 큰 요인은 정부가 돈을 덜 풀어서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서 이 두 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2분기에는 돈을 열심히 풀 거다. 채권 대규모 발행할 거잖아요. 다음 달에. 그렇다면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강달러의 일시적 영향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미국이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가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2021년 말부터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때 강달러로 돌아섰습니다. 강달러로 돌아서니까 수출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성장률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다. 지금 강달러니까 이게 반영된 거다.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강달러만 약간 해소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경제 성장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지속될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 금요일에 3월 PCE 물가지수 나왔어요. 사실 목요일에 이미 1분기 물가지수 나오긴 했는데 3월치가 또 따로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 거라서요. 목요일에 미리 발표된 거는 GDP 예비치 발표하면서 같이 따라 나온 거고요. 자, 3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반등했어요. 여기입니다. 그래프상에.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2월에는 2.5%였어요. 2월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근원 PCE 같은 경우는 2.8%, 전체 PCE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월간으로는 얼마나 상승했냐? 한 달 사이에 PCE 물가는 전체와 근원 모두 0.3%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연율로 환산하면 거의 4%에 근접하게 됩니다. 너무 높은 수치죠. 금리를 내리기에는 너무 높은 인플레. 당연히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목요일에는 PCE 1분기 물가가 발표됐어요. 역시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1분기 근원 PCE를 연율로 환산하면 3.7%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2.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년의 물가 상승률보다 앞으로의 1년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거다.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별 충격을 안 받았어요. 시장은 GDP 성장률 둔화됐긴 하지만 그건 강달러 때문이니까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견조한 거 보면 미국 경제 회복 탄력성은 여전히 좋은 거다. 지금 경제가 계속해서 고금리 하에 있는데 잘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 더 주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물가지표 GDP 성장률 나와서 처음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더니 서서히 그 충격이 완화됐고요. 다음 날에는 오히려 지수들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 3대 지수들 다 상승했어요. 아주 안 좋은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증시는 오히려 올랐다. 이게 실적 발표 시즌의 힘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MS와 알파벳 그리고 메타 주가가 흥미로웠어요. MS와 알파벳은 올랐고 메타는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기업 실적을 보면 얼핏 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알파벳은 1분기 매출 800억 달러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MS는 1분기 매출 620억 달러 정도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어요. 메타는 1분기 매출 356억 달러, 그리고 이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겁니다. 증가율에서는 메타가 이 세 개 기업 중에 제일 높아요. 영업이익률도 제일 높습니다. 원래 메타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효율화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거의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메타 실적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알파벳 12% 주가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발표했던 메타 10% 이상 급락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판정을 한 것인가? 주가 향방이 완전히 갈린 이유가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AI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AI 매출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31%.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7%포인트가 AI 서비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액으로는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클라우드 구독을 이렇게 높였냐? 그리고 AI 서비스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 MS가 빅테크 중에서 AI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왔죠. 오픈 AI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한테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인수도 했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투자를 받았으니까 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다 AI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당연히 이건 AI 서비스 매출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AI 매출만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은 환호했죠. 알파벳은 더 좋았습니다. 클라우드가 28% 성장했어요. 알파벳 클라우드로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이 이 성장에 AI가 크게 기여했다.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검색도 매출이 14% 늘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실 AI와 검색은 상극이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AI 매출도 늘었고 검색 매출도 늘었으니까요. 물론 이번에 알파벳이 처음으로 배당도 주고 또 자사주 매입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가를 부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파벳은 최고의 실적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은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는 어땠냐?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7%나 성장했는데 이게 사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많이 상회하진 않았어요. 메타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메타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거죠. 올 들어서 목요일 이전까지 주가가 39%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음에도 시장은 만족하지 않았다.
내심 더 올랐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문제는 2분기 매출 전망이었습니다. 380억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을 전망치로 내놓은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매도로 돌아선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메타가 올해 자본 지출 400억 달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281억 달러 했습니다. 자본 지출 크게 늘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AI 투자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매출 성장이 기대 이하인데 자본 지출은 훨씬 늘어난다. 이래서 메타 주식 패대기를 당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시장은 현재 AI 혁신은 해라. 환영한다.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검증하면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올해 이 세 개 회사 MS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투자하는 금액이 합쳐서 1240억 달러입니다. 작년 940억 달러에서 30% 이상 늘었어요. 이게 엔비디아한테는 호재 중에 호재죠. 그만큼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엔비디아 하루 만에 10% 주가 하락했다가 이번 주에 빠르게 회복한 게 이 3개사 실적 발표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회사들 실적을 창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AI가 거품은 아니다. 실적 창출 안 하면 떨어지는 주가가 거품이라고 할 수 없죠. 거품은 비합리적으로 올라갈 때 거품이라고 하고요. 투자자들이 계산을 하고 있으면 그건 거품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의 AI 관련 실적이 너무나 중요할 거다. 혁신의 물결이 꺾이느냐 아니면 더 강해지느냐가 결정 날 거다. 이걸 이번 주 빅테크 주가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애플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작년 1월에 애플은 미국 정부의 프렌드 쇼어링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로 공급망을 옮기겠다.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도로 제조기지를 옮기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간된 애플 공급자 목록 2024에 따르면 중국 내 애플 공급 업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니케이 아시아가 분석을 했어요. 자, 애플 공급업자들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1년 사이에 48개사에서 52개사로 늘었어요. 그리고 2023년 현재 애플의 주요 공급사 187개, 이 회사들은 국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187개 회사의 87%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 기업이 아니라도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어서 이 제조시설의 총수는 286개입니다. 2023년에만 10개 증가했어요. 이 제조시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이 지도가 보여줍니다. 광둥에 제일 많죠. 선전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애플 공급사 중에 중국 기업을 제외한 다른 나라 기업 수는 감소했어요. 대만, 미국, 일본, 한국, 전부 미국의 소위 우방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적 기업들 중에 애플 공급사에서 몇 개가 떨려 나갔다. 작년에 비해 올해 수가 줄었습니다. 유럽 기업만 1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한 파랑이 올해 애플 공급사입니다. 중국은 4개 회사가 늘었고요. 대만 줄었고, 미국 줄었고, 일본 줄었고, 한국도 1개 회사 줄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 정책이란 말이 무색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베트남, 이 빨간 막대입니다. 그리고 파란 막대, 태국, 이 두 나라 소재 제조시설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애플이 이전하겠다고 했던 인도는 사실 정체예요. 요 민트색입니다. 작년 1월에 이전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자, 베트남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베트남에 제조시설을 세운 애플 공급사는 작년에 4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에 35개 제조시설이 있어요. 애플 공급사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제조시설이 중국의 독립적인 존재인가? 그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신설된 베트남 제조시설 35개 중에 13개는 중국 기업 소유라는 겁니다.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피하려고 중국 국적 서플라이어들이 베트남에 제조시설을 세운 거예요. 자, 3월 지난달에 팀 쿡이 일주일간 중국 방문을 했습니다. 기업 CEO들도 만나고 중국 고위직들도 만나면서 아주 바빴어요. 셀카도 많이 찍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우리한테 있어서 이 세상에 중국보다 더 중요한 공급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플은 중국을 파트너로 결정했고 이걸 바꿀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작년 1월에 비해서 지금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화웨이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 빼고 다른 답이 없어요. 아니면 중국 시장 무너집니다. 지금도 빠르게 침식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공급업체가 만들어내는 품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품질 불가능해요. 애플이 공들여서 같이 만들어낸 품질입니다. 인도에 가서 애플이 최대한 밀어붙였다고 해요. 이렇게 하자. 그런데 실제로 할 역량이 인도한테는 없었다.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 주에 인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그런 거죠. 인도가 과연 차세대 중국일까? 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한 나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예요.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 정도 됩니다. 현재 GDP 5위예요. 작년에 영국을 제치고 5위가 됐는데 앞으로 3년 후인 2027년에는 일본도 제치고 독일도 제치고 3위 등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기업 내에 이 인도 직원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150만 명이 있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스타 CEO들도 많죠. 자, 인도 증시는 세계 4위입니다. 항공시장은 세계 3위입니다. 인도가 세계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해요.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리고 인도 경제 특징이 있죠. 서비스 수출이 GDP의 10%를 차지합니다. 서비스 수출의 많은 부분이 IT고요. 그런데도 인도는 차세대 중국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그 핵심에 노동력 부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구가 15억이 넘는다는 인도인데 어떻게 노동력이 부족할 수 있나? 10억 노동 가능 인구 중에 1억 명만이 공식적으로 고용 상태입니다. 그날 나오는 일거리를 찾는 노동자들, 그리고 농업인구, 이 사람들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모디가 연임에 성공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제조업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시행할 건데 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창출되는 일자리는 700만 개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700만 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인데 인도한테는 너무나 작은 수죠. 자, 그래서 제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인도 경제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일자리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뾰족한 수가 아직 없습니다. 제조업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매력이 낮아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동화 시대예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도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가 인도 인력의 수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플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난망하다. 중국의 임금은 올라가고 지정학적 대립은 더 거세지는데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 선진국 인플레 해결 안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